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바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가져온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검이 넉 달 동안 뭉갰다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20명 정도 되는 전담팀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윤 전 본부장이 오늘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는 듯한 증언을 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처음부터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첫 소식 허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전담 수사팀은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 보고서에 금품 수수 관련 피의자로 3명이 적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 2018년에서 2020년 무렵 고가시계 2점과 현금 4천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당시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 장관에게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청탁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 전 본부장 녹취록에 등장하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2019년과 2021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날을 축하하는 임종성 국회의원과 다만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일부 사건 시효가 올해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23명인 경찰 전담팀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필요할 때 전담 수사팀 증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기존 진술을 부인하는 듯한 증언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였는데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정치인 금품 수수설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겁니다. 특히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 역시 부인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결심 재판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윤 전 본부장은 반성한다는 말만 남기고 입을 닫았습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한 발 더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검 조사와 관련해 세간의 화제가 된 진술은 내 의도와 다르다며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어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정확히 어떤 진술이 그렇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여야 정치인 5명에 관해 진술했고 3명에게는 자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혐의 역시 부인했습니다.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윤 전 본부장은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특검은 어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에 관해 수사팀 전체가 이견이 없다고 밝혔지만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직접 수사가 어렵다면 이첩이라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민중기 특검에게 보고했지만 석 달 동안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적되던 민특검은 언제 이첩 서류에 결재했을까요?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내 통일교 수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본부장을 조사한 뒤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수사에 관해 특검 지휘부에 진술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윤모 씨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장관 등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8월 말 보고를 받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알겠다고 한 뒤 결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사건을 덮는 건 사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 위한 인계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민특검은 수사팀 일부 검사들이 복귀하기 하루 전인 11월 7일에야 인계 서류에 결재했고 내사 사건 번호도 이때 부여됐습니다. 특검 측은 이첩 결정을 미룬 게 아니라 통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첩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특별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로 불리는 정교 유착 의혹을 매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조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제3자 추천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고 대여 공세 수준을 높이겠다는 건데 두 당이 법안 공조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 왔었죠.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은 통일교 게이트의 꼴이나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검 수사로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 발언도 소환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가 미국 NBA 스타 등을 민주당에 섭외해주려 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수사 대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스테픈 커리 의혹도 집어넣겠다. 네, 그리고 민주단식 특검법 쓰는 것처럼 그 외에 의해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추가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일축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특검 불가피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정황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출범시킨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민주당 요구로 시작된 댓글 수사를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처벌받았던 드루킹 특검 당시와 유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추가로 실명이 보도된 여권 인사들의 입장이 어떤지까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초 정부가 평창올림픽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을 꾸리자 포털뉴스엔 문재인 정부 공정성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댓글 조작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과 함께 당시 친문 핵심이었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선 여론조작 공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장은 업무 방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통일교 의혹도 민주당이 출범시킨 특검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수사하던 중 불거졌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을 통해 이름이 추가로 거론된 여권 인사들은 통일교나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20년 코로나 방역 문제로 통일교 측과 면담할 때 윤 전 본부장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이후 만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녹취에서 이름이 거론됐다고 보도된 강선우 의원도 윤 전 본부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갤럽 측은 여권으로 확산 중인 통일교 관련 의혹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는데 고승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56%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취임 후 6개월 만에 주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40, 50대에선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지만 10, 20대에선 40%로 전 연령대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됐는데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등 여권 인사의 실명이 언론에 등장한 시기와 겹칩니다. 다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갤럽 측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3%포인트 내렸고 4주 동안 정체됐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위헌 논란에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각각 40%로 팽팽했습니다. 다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선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43%로 전담재판부 설치 의견보다 19%포인트 높았습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해선 여당 승리 기대가 42%, 야당 36%로 한 달 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회에선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세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한밤중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비상계엄에 사과한다며 단상에서 큰절을 하기도 했는데 필리버스터 전국은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인 오늘 오후 종결하고 대법원 판결 전에도 1, 2심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필리버스터에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스케치북 항의가 눈길을 끌었는데 오늘은 송석준 의원의 단상 큰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정쯤 마이크를 이어받은 송 의원은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에 엎드려 사과한 뒤 10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온갖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큰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의안이 입법되는 것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론 도중 설전을 벌이는 일도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계현 의원님 또 윤석열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 만드는데 내란과 윤석열이면 모든 여러분들의 논리가 허용됩니까? 그 반대 의견을 한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 의원님 토론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 종료되고 이후 표결 처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공무원 복종 의무를 없애겠다고 한 현 정부가 반대 목소리에 벌을 주는 뒤끝 인사를 한 게 또 다른 불씨를 낳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정유미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옵니다.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강등되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 발표가 난 지 하루 만입니다.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인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법무부에서 스스로 밝혔다고 봅니다.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 검사장은 소장에 검찰청법상 대검 검사급과 고검 검사급의 임용 자격을 구분하고 있다며 위법적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징계받을 행위를 했더라도 정식 징계 절차 없이 강등 처분한 것은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검찰 역사 통틀어 가장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 검사장은 견해가 다르다고 박해하는 처분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검찰에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종합편성방송사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야당 편을 든다는 취지였는데 정부 제재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보고도 받겠다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송심의까지 대통령이 들여다보겠다는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방송 중립성 대책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편, 거기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여기 업무에 안 들어갑니까? 제허가 이제 재승인 그 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대통령은 방송보도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임명되면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지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법 개정으로 새로 출범하면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방미통심위는 최근 여권이 주도한 법안 개정으로 위원장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독립기구입니다. 실제로 전신인 방심위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특정 언론에 편파 딱지를 붙인 건 거슬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집회를 책에 끼우는 방식으로 거액을 밀반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근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삼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임명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한미가 북핵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든 핵협의그룹 NCG-회의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렸는데 공동 언론 성명에 담긴 내용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표현이 모두 빠진 대신 우리의 재래식 방위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최홍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5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은 회의 직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난 1월 4차 회의 때 12개였던 항목이 5개 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4차 회의 때 포함돼 있던 북한, 북핵 관련 표현들이 상당수 빠졌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통한 북핵 확장을 억제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핵 공유를 뜻하는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같은 구체적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핵 공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 공동 기획 및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은 사실상 다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워싱턴 선언 정신이 일부 좀 후퇴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반면 이번 성명엔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내용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우리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재래식 방위에 있어 우리의 역할은 높아졌지만 북핵 억제를 위한 반대 국부는 낮아졌다는 점에서 협의체 구성의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광주 도서관 공사장 붕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매몰된 2명은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부실 시공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콘크리트 하중을 버틸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발파 작업을 한 듯 철근 구조물이 폭삭 내려앉고 콘크리트 더미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갑작스런 붕괴에 작업자들은 놀라 우왕좌왕합니다. 사고 발생 31시간이 지났지만 2명은 아직까지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이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수색 작업마저 하루 종일 중단됐습니다. 구조물이 안전히 확보되는 즉시 구조물 제거 작업과 수색 구조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붕괴 사고는 철골 접합부의 부실 시공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용접이나 볼트 같은 게 미비하다 보니까 기둥하고 보가 다 전체적으로 쓰러진 거라고. 타설한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는 건데 시공사는 타설 이후 지지대를 설치하려 했다고 밝혀 실종자 가족들의 화를 키웠습니다. 시스템 비계 외부 비계는 다음 주부터 시스템 비계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정관리를 다음에 한다고 그러는데 시스템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특허 공법으로 설계된 도서관은 철골 구조물의 길이가 168m에 달하는데 기둥 간격이 길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공법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안정성에 대해서는 확보가 검증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업체 부도 등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을 지나치게 서두른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출근 시간대 인천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특히 찜질방 이용객들은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옷도 대충 챙겨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순식간에 내부를 뒤덮습니다. 주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주차장으로 뛰어가고 다급히 화재 발생 소식을 알립니다. 지하 1층 사우나 이용객들은 연기가 퍼지자 찜질복 차림에 손에는 신발을 쥐어든 채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경보등에 울림과 동시에 한 20여 번의 손님들을 빨리 대피를 시키고 화재 진압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연이 너무나 심하게 나와가지고. 인천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아침 7시 10분쯤입니다. 지하 주차장 쪽에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우나입니다. 화재 발생 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선풍기 등을 이용해 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근 준비를 하던 입주민과 찜질방 이용객 등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느라 소동을 빚었습니다. 집에서 밖으로 다 나갔다가 좀 종료된 다음에 이제 들어왔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 내 CCTV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 씨에게 약물을 투약한 주사 이모가 속눈썹 시술을 담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연예기자 출신의 한 유튜버는 지난 10일 주사 이모의 정체를 밝히겠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주사 이모가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했지만 고졸이었다. 서울 인근 피부 클리닉에서 속눈썹을 붙이는 시술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만 면허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면허도 없는 여성이 박 씨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앞서 주사 이모를 고발했던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어제 박 씨까지 의료법과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박 씨가 또 다른 링거 이모도 불러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시술인 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부정 처방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교사범으로 확정이 됐죠. 비의료인이 정맥로를 통해 가지고 주사를 준다는 거는 쇼크나 아니면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파악된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10년 전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녹색 점퍼 차림의 남성이 택시에서 내려 유흥업소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하고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관들에 붙들려 나옵니다. 불과 17분 전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애다밖에 없어. 그랬더니 경찰차가 거기 그냥 사람들이 쭉 서 있대. 그리고 119가 와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남성은 이 음식점 안에 있던 동네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검거된 유흥업소와는 불과 3km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은 10년 전 술자리에서 또래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앙심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젯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다 음식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상시에는 길에서 마주쳐도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근데 어제는 이제 술 한 잔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니까 이제 욱했다. 범행 뒤 남성은 유흥업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내가 사람을 찔렀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유흥업소에는 노래가 듣고 싶어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이후 계좌를 쓸 수 없게 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일당에게 보낸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신종 사기입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40대 김모 씨. 석 달 전 통장에 모르는 사람 2명으로부터 50만 원씩 입금되더니 통장이 묶여버렸습니다. 입금자 한 명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계좌를 신고하자 은행이 지급정지한 겁니다. 모든 통장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카드값, 공과금, 가게에서 나가야 되는 모든 비용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나는 빚쟁이가 아닌데 갑자기 빚쟁이가 돼버리는 상황이 와. 김 씨는 입금자와 연락이 닿아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나서야 41일 만에 계좌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은행 측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급정지를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입금되고 나서 저는 정말 그때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기범들은 피싱 피해자에게 불특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뒤 영문도 모른 채 돈을 받은 통장주에겐 계좌를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묶인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하면 그때부터 협박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했다간 2차 피해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은행 창구에 가서 이의제기 신청 후 은행 직원과 이제 소통을 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통장 묶기 피해는 재작년 2만 7천 명에서 지난해 3만 2천 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금융당국 모두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한때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무려 4천억 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회장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과거 선박 280척을 거느리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 회사를 해외에 두고 수천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권 회장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국세청과 4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놓고 14년간 다퉜습니다. 지난해 조세 소송이 끝나면서 권 회장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 가장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등 무려 3,938억 원입니다.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도탱크홀딩 등 3개 회사도 법인 체납 1위부터 3위를 휩쓸었는데 개인과 법인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8,3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밀려 고액 체납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이 드러나 세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여세이거나 또는 뭐 그걸 양도했으면 양도세이거나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외에 뭐 또 다른 세금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무대였던 강남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 씨는 조세 포탈범에 포함됐습니다. 강 씨는 현금 매출을 누락해 세금 537억 원을 포탈했고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새로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11,000여 명, 체납 액수는 7조 원이 넘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한파가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눈길, 빗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많은 눈이 내립니다.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내륙은 최대 10cm의 눈이 예보돼 있어서 이달 초 있었던 눈폭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체감 온도가 5도 안팎으로 떨어진 서울의 거리. 스며드는 한기를 두터운 옷으로 막아봅니다. 어제는 좀 얇은 경량 패딩 같은 거 입었는데 오늘은 양털 코트 입었어요. 추워서요. 장갑이나 뭐 목도리 같이 요즘 방한 장구를 좀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져서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2에서 7cm, 경기 북부와 남동부에 3에서 10cm, 강원도는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늦은 오후부터 눈이 강해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은 지난 4일 교통 대란을 일으킨 적설량 5.1cm보다 2cm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장시간에 걸쳐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주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눈은 내일 밤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더 추워져 토요일 내린 눈이 빙판길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집 밖에 나갈 때 외출 모드를 해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난방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까? 외출 모드가 유지시켜주는 온도는 섭씨 8도에서 10도 정도입니다. 동파 방지 정도의 기능만 한다고 봐야 합니다. 난방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실내 온도를 갑자기 많이 끌어올릴 때입니다. 외출 모드 후에 10도에서 갑자기 20도로 온도를 올리려면 그만큼 난방비가 많이 들겠죠. 같은 논리로 아예 난방을 끄고 나가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출퇴근 정도의 외출이라면 실내에 있을 때 대비해서 2, 3도 정도 낮게 온도를 설정해 주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안 끄고 나가는 게 이제 도시가스 사용량이 더 적은 거죠. 외출을 좀 오래 하게 되면 외출 모드를 누르고 나가서 온도를 조금 낮게라도 유지를 하게 하는 게 낫고요. 그런데 겨울이라서 추워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네, 실내 설정 온도가 1도 낮아질 때마다 에너지 사용량이 7%씩 떨어지고 월 난방비도 5,000원 정도씩 절약됩니다. 내복과 양말을 착용하면 2, 3도 정도 체감 온도가 올라서 그만큼 설정 온도를 낮출 수 있고요. 창문 틈을 에어캡, 일명 뽁뽁이나 문풍지로 차단하면 약 2, 3도 정도 또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춥게 지내면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제안한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신생아나 고령의 어르신은 최대 23도까지도 권장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도 이하로 지내면 건강에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요. 실내외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보시는 것처럼 추운 공기를 갑자기 접하게 되면 혈관과 관련된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완돼 있던 혈관이 찬 공기를 맞아서 급격하게 수축을 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 건조해서 가습기를 트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난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가습기를 틀면 공기 순환이 원활해져서 난방으로 데워진 공기가 고루 잘 퍼집니다. 또 물은 열기를 오래 간직해서 가습기를 틀어두면 따뜻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세척하고 또 꼭 완전 건조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온도 조절기에 온돌 난방 모드 이런 게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은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실내 난방 모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내 난방 혹은 실온 모드는 센서가 온도 조절기가 있는 위치에 공기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단열이 잘 되는 집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온돌 난방은 바닥 밑에 흐르는 관 속의 온수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적정 온도는 40도에서 50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외풍이 많이 들어오거나 바닥 생활을 많이 하는 집에서 쓰기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오늘 신 기자가 설명해 준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가 줄면서 산부인과 의사 양성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기술로 구현한 가상 분만실이 의료진들의 부족한 실습 기회를 메우고 있습니다. AI가 필수 의료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R 고글을 끼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하자 화면 속 의사 손이 실제로 튜브를 꾹꾹 누릅니다. 이렇게 산소를 투입하자 신생아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호흡 곤란의 신생아를 의사가 응급 처치하는 이곳은 AI 기술로 만든 가상현실 분만실입니다. 임신부와 태아도 실제 인체처럼 구현해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고위험군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또 거기에 관련된 필수 의료에 관련된 의료진들은 많지 않고 가상병원이나 가상 환자가 있으면 대리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저출산으로 분만 경험이 줄어든 의료진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도 출산 과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상병원의 임신부인데요. 임신 몇 주 차인지에 따라 어떤 진료를 받을지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가상 분만실이 서울보다 열악한 환경의 지역 의료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성취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술기가 잘 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에게 또는 그런 응급 구조사들에게 처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I와 VR 같은 첨단 기술이 필수 의료 현장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의 존폐까지 거론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통령까지 나서 강도 높게 비판한 건데 김범석 의장이 어디까지 책임 있게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자료 제출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고 당장 다음 주 열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과징금 상향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위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잇따라 쿠팡을 직격했습니다. 그 야간 노동자 건강권 얘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이잖아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현실화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망해야 한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특정 기업을 연일 비판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회도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에 나서는데 쿠팡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 502건 중 3-4건만 제출한 채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부른 김범석 의장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김 의장 불참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체류 중인 걸로 알려진 김 의장의 거취가 묘연해 동행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수건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결국 여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에 있는 연구직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대안이란 지적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반도체 특별법. 업계와 야당은 밤낮 없이 일하는 중국이나 대만 등과 경쟁하려면 연구직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시제품 개발 시점에는 초과 근무와 밤샘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권이 중요하다는 여당의 반대에 막혀 특별법은 예외 조항이 빠진 채 그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대신 당정은 비수도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법 대신 첨단산업법을 개정해 지방 반도체 공장 연구 인력은 52시간 예외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R&D 센터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의도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연구시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의 반도체의 클러스터와 포부장 설계 기업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지역별로보다는 필요한 부서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또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노동계 입장이 완강해 이마저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영 씨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높습니다. 재판부는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권 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암호화폐 테라, 루나 발행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권도영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인 12년보다 3년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9조 원에 이른다며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겁니다. It is a stability counterpart to Terra USD. 엥겔 마이어 판사도 1시간이 넘는 양형 사유 설명에서 권 씨가 거짓말과 은폐로 투자자들의 믿음을 남용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책임을 인정했고 아내 등의 탄원서도 참작했다며 권 씨가 아직 젊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도 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해외로 도주했다 1년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고 지난해 말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Težina krivičnog djela,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자신의 9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 8월 검찰과 플리바게닝, 이른바 형량 거래를 하며 사기 등 2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한국행을 원해온 권 씨가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이송을 신청해도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권 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불가리아에서도 Z세대 청년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결국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유럽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기득권에 분노한 Z세대의 시위는 아시아를 넘어서 갈수록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의 의회 앞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 퇴진을 촉구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계획에 반대한 건데 정부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세금 인상이라는 주장입니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생인 이른바 Z세대가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Протестираме само за бюджета. Ние протестираме за сваляне на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за тази безотговорност, за тази безхаберщина и за тази свинщина на България. 정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이달 초 예산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로센 젤야스코프 총리는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В тази връзка
ви уведомявам, че преди гласуването на вота на недоверие, днес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подава оставка. Благодаря ви. 내년부터 예정된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 인상 우려도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Да бъде манипулиран, грабен, лъган, заблуждаван, обедняван и разрушавани човешки животи много. 지도층의 부패와 미래 세대 짐 지우기에 분노한 Z세대 시위로 최근 네팔과 마다가스카르 등에서는 유혈 사태 끝에 정권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처음 Z세대 시위의 지도자가 물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코리아 FT가 11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ST와 시젠 의료재단, 제너시스 BBQ 그룹 등 55개 기업과 기관이 13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TV조선이 주최하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이 후원하는 경영대상 시상식은 고객 만족을 실천한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해치는 정의를 수호하는 동물. 그래서 예부터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원은 특별히 해치 흉배를 사용했다. 해치 혹은 해태,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 검찰에 해당하는 사헌부 관리들이 이 해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이 동물은 상상으로만 존재했을까요? 현실에서 선악을 가리는 일은 대개 불편하고 대개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Fire him. Cox, Archibald Cox, fire him. Then tell Richardson to fire him. Richardson won't do that, sir. He'll resign. 1973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지시합니다. 법무장관이 거부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차관도 따라 나섭니다. 결국 물러난 건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상상의 동물 해치가 현실이 된 빛나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어떨까요?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해 7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이 고스란히 챙길 수가 있게 되자 검사장들까지 나서 항의했습니다. 돌아온 건 사실상의 숙청입니다. 특히 정유미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 강등됐습니다. 사례가 거의 없는 인사조치죠. 왜 항소하지 않냐는 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처벌적 인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데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500년 전 조광조는 임금도 남의 말을 잘 들어야지 너무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선전기 사림을 대표해 중종에게 한 충고입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불이익을 주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 것이고 침묵이 쌓이면 그 사회는 스스로 병들게 됩니다. 해치처럼 선악을 명쾌하게 가릴 수는 없어도 상식의 선마저 무너지면 해치는 정의를 수호하는 동물. 그래서 예부터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원은 특별히 해치 흉배를 사용했다. 해치 혹은 해태,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 검찰에 해당하는 사헌부 관리들이 이 해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이 동물은 상상으로만 존재했을까요? 현실에서 선악을 가리는 일은 대개 불편하고 대개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Fire him. Cox, Archibald Cox, fire him. Then tell Richardson to fire him. Richardson won't do that, sir. He'll resign. 1973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지시합니다. 법무장관이 거부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차관도 따라 나섭니다. 결국 물러난 건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상상의 동물 해치가 현실이 된 빛나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어떨까요?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해 7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이 고스란히 챙길 수가 있게 되자 검사장들까지 나서 항의했습니다. 돌아온 건 사실상의 숙청입니다. 특히 정유미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 강등됐습니다. 사례가 거의 없는 인사조치죠. 왜 항소하지 않냐는 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처벌적 인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데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500년 전 조광조는 임금도 남의 말을 잘 들어야지 너무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선전기 사림을 대표해 중종에게 한 충고입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불이익을 주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 것이고 침묵이 쌓이면 그 사회는 스스로 병들게 됩니다. 해치처럼 선악을 명쾌하게 가릴 수는 없어도 상식의 선마저 무너지면 그 사회는 가진 자만의 세상이 됩니다. 상상 속의 해치가 살아 숨쉬는 곳, 그곳이 바로 올바른 나라입니다. 12월 10일 윤정호 앵커 칼럼, 해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쪽 지역부터 시작되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원에는 최대 15cm 이상, 경기 북부와 남부, 충북에 3에서 10cm, 서울에도 2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인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 서쪽 지역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도, 춘천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3도, 대구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도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